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평택 소사벌, 시흥 목감, 송파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용인과 동탄 더블 생활권,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6개 테마파크와 단지 내 원스톱 교육, 750m 스트리트몰을 갖춘 6,800세대 신도시급 대단지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10월 분양 문의 1899-7400 대림.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토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하고 토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두 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2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토스트. 아, 배고픈데 시간이 애매하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소시지 에그랩 어떠세요? 매일 아침 매장에서 계란 톡톡 깨트려 만든 행복의 나라 모닝 메뉴 소시지 에그랩이 오직 1,500원. 차 안에서 오늘도 굿모닝 맥모닝.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어제 인터넷 은행 사업자 발표했잖아요. 그죠? 예. 예, 카카오뱅크와 K뱅크 이 두 컨소시엄이 이제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말이에요. 예. 그 금융위원회가 이제 카카오뱅크, K뱅크 이 두 군데 선정하고 아이뱅크, 그러니까 인터파크 중심으로 한 아이뱅크는 이제 떨어졌죠. 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두 컨소시엄은 각각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과 KT의 빅데이터, 금융투자업계의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카카오뱅크는요, 카카오톡 기반의 사업 혁신성과 사업 초기 고객 기반을 구축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높이 샀고요. 네.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서 거래 비용을 좀 줄이고 금융데이터 온라인 상거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연계 신용평가를 통한 중금리 대출 서비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KT 주도의 K뱅크는요, 참여주주들의 역량을 연계해서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비인가를 냈는데요. 통신과 결제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중금리 대출, 여기도 이제 나오죠. 간편 지급 결제와 송금,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려지고요. 일단 K뱅크와 아이뱅크 지난 10월 1일까지 카카오뱅크는 컨소시엄 3곳이 금융위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인터파크, 여기 아이뱅크 고배를 마셨고요. 일단 두 사업자 내년 상반기 본인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얘기 들어볼 때는 K뱅크는 그 공중전화 KT가 있으니까 공중전화 박스 같은 거를 이제 ATM이나 뭐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또 강점으로 꼽혔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 그죠? SNS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점이라고 그러는데 자 인터넷 은행 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이 자동화기기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걸 뜻합니다. 자칫 이게 그 인터넷 뱅킹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 뱅킹은 은행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은행 전문 은행은 이제 흡사하긴 하지만 아예 점포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나 임대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보다 여신이나 수신금리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고요. 수수료 조정 여력도 커질 수 있는 장점을 지녔고요. 제가 아까 그 중금리 대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금리 5% 안팎의 시중은행과 30% 가까운 제2금융권 사이 사각지대를 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파고들어서 예. 10%대 중금리 대출을 집중 공급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카오톡, KT 등 보유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중금리 대출을 위해서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은 10단계로 나눠져 있죠. 100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예. 서비스 개발도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예금 통장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인터넷 뱅킹으로 예금 통장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전화를 하든 뭐를 하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신분증을 뭐 예를 들자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신분증 사진 찍은 걸 보내주고 저쪽에서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그 거래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돈은 ATM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기존 은행권도 여기에 대응을 하려고 막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가뜩이나 그 요새 구조조정, 금융권 구조조정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좀 걱정은 될 거예요. 아마 은행 다니시는 분들. 아마 그 은행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조용히 경쟁하다가 예.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니까 좀 걱정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탄생하면서 기존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전용 그 뱅킹 플랫폼을 마련하고 나선 대응이 분주한데요. 그 정부 정책이나 시장의 컨센서스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 사업을 내건 이 중금리 대출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 기존 은행들도 여기에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당초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도 이 중금리 대출 시장에 나서고 있다고 하거든요. 기존 은행들은 이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거래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신용평가 모델이 마련되지 않아서 기존에 뛰어들지 못했던 이 중금리 대출 시장, 요거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은행들은 기존 인터넷 뱅킹 시스템 고도화를 선택해서 별도의 뱅킹 플랫폼 개발에 부정적이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다고 하니까 전략을 선회하고 여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그리고 미국 금리 올라갈 경우에는 이 금리도 변동이 될 텐데 그죠? 그렇죠. 여기다 예. 인터넷 은행까지 나와가지고 금리를 흔들어 놓으면 기존 은행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인터넷 전문 은행 지금 하지만은 넘어야 될 산도 좀 많죠? 그렇죠. 그 일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 많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은행과 산업,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이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거든요.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빅데이터 활용이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의 아주 첫 걸음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수집해서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통합한 그 신용정보 집중기관 이거 내년 초에나 출범한다고 하고요. 일단은
카카오뱅크하고 KT 그 은행이 이제 시작했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고 예. 아마 기존 은행이 접촉하지 못하는 그 끊임없이 새로운 이제 콘텐츠 개발하고 예. 금융 소비자와 이제 접촉면이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지금 최영환 평론가께서 이제 그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네. 그리고 사실 또 다른 걱정이 있어요. 이게 보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도 자꾸 뭐 일부 금융기관에서 뚫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잘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결국은 인터넷 전문 은행을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느냐의 또 다른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요. 예. 이 그 보안 문제에서 허점이 노출되면은 인터넷 은행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금융 소비자들의 현명한 인터넷 전문 은행 활용법.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인터넷 전문 은행 탄생이 금융권 간 이 칸막이를 허무는 중대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예. 이게 이제 23년 만에 은행을 허가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정해준 이 울타리 안에서 조용하게 경쟁을 펼쳐온 국내 금융산업에 아주 커다란 이제 변화의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 예, 이 말이 맞거든요. 인터넷은 기존 은행권만 자극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존 은행도 맞불 놓고 있고, 그러면 둘 사이의 경쟁 가운데서 금융 소비자로서는 가장 적절한 자신의 유리한 지점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모 백화점이나 모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이제 포인트를 쌓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특정 은행에서 현금처럼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물건 구매 시 할인 혜택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를 금융 소비자들이 미리미리 정보를 통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걸 체크해 주는 거, 이게 미리미리 정보를 다 모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까 보안이 많이 뚫렸을 경우에 그 피해를 소비자가 질 것인가 아니면 은행 당국에 질 것인가라는 제도적인 확실한 또 어떤 보완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 동안 이 프로야구 FA 선수들, 자유계약 선수죠. 예. 정말 바빴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 모두 14명의 FA 선수들의 계약을 체결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FA 선수들을 보통 이 자유계약 선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로야구, 이제 프로스포츠는 이 구단이 선수를 선택할 수는 있는데 이 선수에게는 구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FA가 돼야지 이 선수가 이제 자유롭게 구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데 이 지난 11월 21일에 올 시즌 FA 22명이 확정이 됐고요. 이 그제 토요일이 FA 선수들이 원래 이 소속팀하고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감일에 이 11명의 선수들이 무더기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던 일요일이 이 타구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첫날이었었거든요. 이 일요일에 정상호, 윤기련, 유한준 3명의 선수들이 유니폼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매년 FA 얘기만 나오면은 뭐 10억, 20억 정도는 푼돈처럼 느껴지면서 좀 이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정상호 선수 LG하고 4년간 32억 원에 계약했고요. 윤기련 선수 4년에 38억 원 롯데랑 계약했고 유한준 선수 4년에 60억 원 KT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야, 60억 원. 대단하네요. 예.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승엽, 김태균 선수. 이 두 선수 삼성 하나에는 계속 남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승엽 선수가 삼성을 뛰쳐나와서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 예. 그러면 아마 이 삼성 구단도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이승엽 선수는 비난을 그렇죠. 받을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죠. 예. 이 이승엽 선수 삼성하고 2년에 36억 원 계약했고요. 이 김태균 선수 4년에 84억 원에 한화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근 선수 넥센하고 4년간 35억 원에 계약했는데 예. 이 타구단으로 이적한 선수 3명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이 계약을 완료해서 이 현재까지 8명만이 남아서 이제 다른 구단하고 타구단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죠. 예. 근데 이 FA 계약 때문은 항상 그 뒷얘기가 좀 있는 모양이던데. 예. 정우람 선수 말이에요. 이번 FA 계약에선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요일에 굉장히 강심장의 사나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우람 선수가 이번에 FA 중에서는 이 불펜 투수로는 가장 눈에 띄는 선수인데, 이 SK가 정우람 선수한테 공을 꽤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SK가 82억 원을 제시했거든요. 예. 근데 정우람 선수가 이 SK가 제시한 82억 원을 거부하고 뛰쳐나온 겁니다. 예. 근데 정우람 선수가 과연 얼마까지 봐줄 수 있을런지 또 어느 팀을 택할런지 이제 관심사로 떠오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 어제가 K리그 2015년 시즌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수원이 전북을 이기고 2위를 했네요. 예, 어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었는데요. K리그는 전북 현대가 우승팀이 확정이 됐고 예. 2위 자리가 관심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2위 팀까지 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예. 마지막 날까지 경쟁이 치열해서 이 수원 삼성하고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이제 FC 서울이 경쟁을 했는데 이 결국에 수원 삼성이 전북 현대를 2대1로 이기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포항 경기는 황선홍 감독의 고별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물러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어제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포항 감독직에서 내려왔거든요. 예. 이 2008년에 부산 아이파크 맡으면서 지도자로 데뷔를 했고요. 이 2010년에 포항 감독으로 취임을 했는데 좋은 성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선홍 감독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뭐냐면은 이 감독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고갈돼가지고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휴식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감독직에서 내려온 거였었거든요. 예. 이 재충전하겠다, 휴식하면서 공부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 감독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감독은 거의 드물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면으로 보면 저는 황선홍 감독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서 좀 이 새로운 모습으로 예. 다시 복귀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휴식과 재충전이 참 중요는 한데 예. 세상 일이 이게 뜻대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딴 분들도 다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건데 예. 전 그래서 황선홍 감독의 이 결단이 예. 굉장히 눈에 띄는 게 결단력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 감독 인재 풀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도 불안할 텐데. 아니 왜냐하면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도요. 잊혀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이 나오는 게 그래서 힘든데 황선홍 감독은 그런 의미에서 참 정말 눈여겨볼 만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요즘 동탄 테크노밸리 스트리트몰이 화제인데요. 네, 동탄 테크노밸리와 동탄역 주거단지가 만나는 자리에 포스코건설이 테라스형 선큰 스트리트몰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테라스와 스트리트가 대세죠. 동탄 테크노밸리 에비뉴아 33.1, 문의 1599-9222, 11월 오픈 예정.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용인과 동탄 더블 생활권,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6개 테마파크와 단지 내 원스톱 교육, 750m 스트리트몰을 갖춘 6,800세대 신도시급 대단지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10월 분양 문의 1899-7400 대림.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 노출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S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유호정 씨, 나만 바라봐주는 보험 어디 없나요? MG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알뜰한 보험료로 세심하게, 든든한 보장으로 따뜻하게,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서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 바라기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타이어 4짝 깔려다 2짝만 갈았죠. 사실 관리가 더 중요한데. 비싸고 관리받기 힘들었다면 이제 타이어도 렌탈하세요. 부담 없는 가격에 안전점검 서비스까지. 신개념 타이어 렌탈 서비스. Next level. 검색창에 Next level. 포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하고 포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2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2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포스트.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당신은 아이와 자전거를 즐기는 공원의 소중함을 알며 늦지 않은 퇴근길, 아내의 선물을 준비하는 남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아이파크로 올라오세요. 김포에 2개의 아이파크가 옵니다. 김포 한강 아이파크, 김포 사우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오픈 중. 1600-5008 현대산업개발. 매주 월요일 여러분 찾아뵙는 코너죠.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민심에서 정말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정치를 그나마 좀 맛있게 조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정치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정치 셰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미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셰프 이상희입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지난주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그리고 사무제주 지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통합과 화합이라는 유지를 이제 어떻게 이 정치권이 반영을 할지 이런 얘기가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는데, 자, 먼저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 서청원 전 대표, 친박 좌장과 비박 좌장 두 분이신데, 자, 잠시 휴전을 했어요. 그다가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서로 적자다, 또 상주를 자처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주라는 게 그렇죠. 꼭 친족 혈족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그렇죠. 분의 위치라든가 그 업적을 그렇죠. 물려받는 예. 생계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또 상주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나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상주를 자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YS는 정치를 세력이라고 이야기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를 허업이라고 이야기했고, 김종필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생물이라고 이야기했고, 김종필 총리는 정치를 허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적당하게 믹스를 해놓아야 정치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은 이제 김무성 대표라든가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일종의 세력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제 정치가 물론 세가 있어야만 그 철학계라든가 이념이 관철될 수 있습니다만은 YS 그 자체를 굳이 세력으로는 보지 말고 그 YS가 이끌어왔던 그 민주화의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새기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세력을 보기 위해서 그 세력을 규합한다거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에 비춰지기에 자칫 정말 그 유산만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비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김무성 대표라든지 서청원 전 대표, 김무성 대표, 이인재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 사실 이 네 분은 YS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최고위원 중에서 무려 4분이나 YS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상도동계 출신이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한다면, 아니 우리나라 민주화 양축이 동교동하고 상도동인데 상도동이 새누리당을 접수한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독재 대 민주 구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는 사실상 먹히지 않는 구도가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사정치 쪽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옛날 따지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구도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별로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그리고 저쪽도 없는. 상도동인데요. 그렇죠. 어차피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쪽은 동교동이 비주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흘러간 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의 세대로 가는 부분은 어디까지를 과거의 세대로 볼 거고 어디까지를 현재로 볼 것이냐인데,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었을 때와 지금의 싸움과는 조금은 양상이 다르죠. 그때는 분명히 무너뜨려야 될 당연하죠. 하나의 부심점이나 하나의 목표라는 맞습니다. 게 다 같이 공감대를 이뤄놓고 이제는 그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어떤 정치라는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세력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 세력을 만들어서 어떤 군부 독재나 이런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론은 잘들 배우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걸 무너뜨렸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와서도 결국에는 좀 뿔뿔이 흩어져 계신 모양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럼 뭘 하려고 그렇게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세력을 잡는 데만 초점이 맞춰질 게 아니라 잡은 다음에 뭘 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지금 과연 싸우시는 분들께서 그런 데 목표가 뚜렷한가 조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옛날에 뭐 민주화 비민주화 이 얘기를 민주 대 통해서 비민주 구도. 그런 구도를 통해서 해석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 지금 굳이 이제 그걸 비유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DJ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는 정치의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이 꼭 거기에 귀착될 수는 없는 문제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다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이기는 그 정신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황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이어져서 민주와 반민주 구도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친박과 비박이 있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맞지 않는 구도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 좀 비현실적이다 하는 생각이 그렇죠. 아니 그 자꾸 아니 상도동하고 동교동인데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비줄인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사정년이 줄이고 이렇게 그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새누리당.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결론적으로는 맞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적사들이 다 그때 표현으로 친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그럼 호랑이를 잡았으면 호랑이를 잡은 그 주역들이 그 안에서 호랑이가 돼 있느냐. 호랑이 되려고 지금 하잖아요 막. 호랑이가 돼서 뭘 할 거냐. 호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김영삼 대통령은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호랑이라고 본 건데 저는 호랑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손학규 전 대표도 사실 여기 이제 눈에 띄었는데 우리 부총장님 보실 때 손학규 전 대표 역시 YS계라는 거는 확실하죠. 상도동계라기보다는 YS계는 확실한데 뭐 지금 다시 강진에 가서 청산변곡을 부르러간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도동 계라기보다는 YS계가 맞겠죠. 왜냐하면 93년도에 그렇죠. 제야 인사를 있다가 이제 한나라당에 들어왔고 재선하고 난 다음 96년이죠. 96년도에 YS가 발탁을 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었고 뭐 이런 어떤 소위 말하자면 YS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발판을 만들어준 그런 사람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YS에 대한 뭐 일종의 어떤 정치적 그 대부 뭐 이런 것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제학자들이 주로 쓰는 이제 그런 용어인데 사과를 하나 먹었을 때와 2개 먹었을 때 3개 먹었을 때 그 맛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로 기책이 됩니다. 사과뿐만이 아니에요. 라면을 하나 먹었을 때랑 2개 먹었을 때랑 3개 맛이 먹었을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 뭐 처음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데 그 손학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정치적인 드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아시다시피 기억을 해보면은 민주화 대장정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춘천에서 집회했다든가 또 이번에 또 강진에서 집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자신이 버림에 있어서 또 다시 한번 본인에 대한 원래 돌아가는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작게 되니 자주 나타나니까 이것이 일종의 한계효용 법칙에 따라서 신선감도 떨어지고 또 저런한 드라마만 자꾸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 좀 진부하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진부하게 보이냐면 돌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진보해 보이지 않을까요? 주승용 최고위원 아까 저랑 인터뷰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간 온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들 어차피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총장님 말씀을 진보해 보이신 거고. 자꾸 원태선을 하고 가셔서 청산별곡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청산이 안 됐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제가 한번 이 칼럼을 썼는데 저거였었어요. 이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잘평가 움직임을 넘어서 이건 YS 열풍이고 YS 마케팅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서로 이제 그렇게 YS 앞에 내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이 뜻을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이 정치인들 뭘 좀 먹어야 됩니까, 부총장님? 귀는 육고기를 먹고 가난한 백성은 해산물을 먹고 미꾸라지, 전복, 조개, 진주 조개, 왕새우 이런 것들은 귀천 음식 먹는다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쌀뜨 모양이네. 예종 당시에 게. 그 조선조 예종 때 그 고려를 방문한 북송사신 서경이라는 사람이 고려 도경에 이제 선 얘기인데 이 얘기가 미꾸라지 추어탕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탕이라고 궁극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미꾸라지라는 것이 온 사람들이 귀천 음식 먹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다라는
미꾸라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추어탕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미꾸라지 그러면 역시 추어탕 아니겠습니까? 이 쌀쌀해지는 겨울 초입에 미꾸라지를 끓여서 이제 추어탕 해 먹으면 얼마나 뭐 속이 든든하겠습니까? 이게 지난 여름에 더위에 지친 그런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원기 회복의 음식이라고 보는데 미꾸라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서울 쪽에 특히 이제 미꾸라지가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수포교, 염천교 이런 각 다리마다 사실 거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지들이 구 한 마리. 그 구 한 마리 거지들이 조직을 꼭지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지단이라고 했는데 이 거지들이 나름대로의 오륜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과 뭔가 모르게 지켜야 될 도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절대로 과부와 호래비가 있는 집에서는 밥을 비려 먹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밥을 흔쾌히 주는 사람들 집에는 경조사에 언제든지 참여한다. 국가의 경조사에는 자발적으로 나선다. 이런 어떤 오륜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이 오륜 쪽에 토록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철칙이 있었는데 이 꼭지단 꼭지의 거지 조직의 두목이 이제 꼭지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지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철칙이 뭐냐 그러면은 밥은 비려 먹되 건건이는 비려 먹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반찬은 얻어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밥만 얻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밥만 얻어 와서 반찬 대용을 했던 것이 추어탕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여러 사람이 확 나눠서 먹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인데 제가 왜 추어탕을 권해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뭐 YS의 적자다, YS의 그 세력이다, 상도동계다 해서 YS 마케팅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필기비제가 많지 않습니까? 정치는 자존심이거든요. 정치는 자존심이고 정치는 도리라고 봅니다. 자기 마음 나름대로의 배울 것은 배우지만은 자기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게 되면은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하물며 구한마 시절의 거짓 때들도 이런 어떤 도리와 원칙을 가지고 밥을 비려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YS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되새기면서 자기를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은 정신까지도 혼미해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에서 양 변호사님. 저는 대표적인 디저트 케이크죠. 티라미수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데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티라미수 케이크를. 티라미수요? 티라미수 케이크요. 이탈리아. 이거 말씀하십시오. 그냥 뭐 저는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아니 이게 원래 이탈리아 케이크고요. 대표적인 거기서는 사실은 엄마표 힐링 푸드거든요. 근데 이 티라미수라는 이탈리아 말의 뜻이 영어로는 pick me up. 그러니까 나를 끌어올려 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Raise me up이 아니라 pick me up. pick me up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마케팅이라는 표현까지 아까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이 적자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나를 가장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통해서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딱 이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반대로 이게 제가 힐링 푸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재료가 마스카포네 치즈하고 코코아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영양가도 굉장히 많으면서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시는 정치인분들이 당신들만 김 전 대통령의 어떤 것을 통해서 좀 위치를 끌어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드시고 제발 국민들도 좀 기분 좋게 픽댐업 해달라는 뜻에서 티라미수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그 기분 좋게 우리 기분 좋게 이건 근데 기분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문한박연대 문재인 대표 제안한 걸 안철수 전 대표가 거부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보기 드물게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혁신을 제의한 것 같습니다. 이 깃발로 따지자 그러면 문 밖에 꼽아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문 안에 꼽고 혁신에 대한 대표적 주자를 이제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 봐야 되는데 전 좀 안타까운 게 약간만 좀 거칠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터프하게. 문제 핵심 뭐냐 그러면은 이 혁신 전대안을 문재인 대표가 받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 것을 좀 많이 흐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페이드아웃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제의한 것은 또 이 철수하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이라고. 달라지긴 달라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거칠게 해서 명확하게 진짜 야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야권의 체질적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제의하고 만약 이것이 안 될 때는 야권에서 자기가 어떻게 희생을 하겠다.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보내겠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앞섰습니다. 예. 저는 그다지 달라진 모습까지 안 보였던 게 뭐냐면요. 이게 처음에 문한박 제의를 받았을 때 안철수 의원이 고민이 본인이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반반 정도로밖에 고민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에게 넘기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제안을 한 거지 결코 이게 별로 새로워 보이지도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여태까지 문재인 대표가 어찌됐든 혁신이 만들었고 또 신임 묻고 이런 과정에서 뭐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함께 하자니까 이제 와서 그럼 함께 하려면 전대부터 하자로 이건 역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당신께서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문 대표의 어떤 거취를 빌어서 오히려 거치하려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문한박 연대라는 게 권한은 본인이 갖고 책임만 나누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엔 어차피 본인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본인은 뭐 아무래도 좋다라는 입장인데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제안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두 사람 문재인 안철수가 밥 먹을 이유가 없겠지만 만일 밥 먹을 이유가 없더라도 밥을 먹는다면 뭘 먹어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뭐 이분들한테도 사실 추어탕을 좀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추어탕인데 왜냐 그러면 이 추어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미꾸라지를 삶아서 가루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끓는 물에 생두부를 넣어서 미꾸라지를 넣고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해서 미꾸라지가 생두부 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느 것이 맛있느냐 어느 것이 맛이 없느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억지로 생두부를 넣어서 미꾸라지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해서 끓이는 그런 생두부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추어탕 그러면은 그것이 옛날 방법이든 지금 방법이든 흔히 우리가 쓰는 상식적인 통하는 추어탕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당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이 제의들 이런 것들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속내를 들여다보면 약간은 비상식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도네르 케밥. 케밥 중에서도 잘한다. 케밥 중에서도 케밥이 한 500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도네르 케밥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길에서도 파는 거 이렇게 쭉 쌓아놓고 있는 게 있지 엄청 않습니까? 양도 많이 주고요. 근데 이게 유학생활할 때 가장 필수적인. 그렇죠.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천재적인 음식으로 꼽고 싶냐면 케밥 중에 도네르 케밥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각 부위별로 쭉 쌓아놓은 겁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수직으로 깎아내리면 사실 양 한 마리 각기 다른 부위들이 한 조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됐든 안철수 의원이 됐든 그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한 번에 쫙 깎아내서 담아낼 수 있는 천재적인 제안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쉬워 보이고 흔한 음식이지만 결코 쉬운 음식이 아니라는 거. 아유, 그런 제안 할 수 있으면 벌써 나왔죠. 그럴까요? 어쨌든 케밥은 맛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정치 셰프 위대학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 상큼하게 출발을 해서 벌써 마칠 때가 됐네요. 이번 한 주 여러분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